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먼저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만 그렇다고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세계 곳곳의 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캄보디아 태국의 국경 분쟁, 가자 지구 상황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6월 29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최대의 국제 뉴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 이란 무력 충돌인데 오늘 일부에서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사실 휴전이 된 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거나 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양쪽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휴전 후에도 사실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자기들조차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욕설을 섞어가면서 지적을 했고요. 이게 생중계로 또 전파가 됐습니다. 욕하는 것도? 네네. 그래서 일부 언론이 이걸 묵음 처리하기도 했지만 일부 언론도 그대로 내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동맹인 이스라엘한테도 폭탄 더 이상 투하하지 말아라. 그럼 니들 위반하는 거다. 휴전 위반하는 거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간신히 이제 두 나라가 이 트럼프 본인 덕분에 휴전을 했다고 본인이 막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놨는데 네. 으르렁거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분간 휴전 같거든요. 당분간 휴전? 네. 언제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걸 공격을 재개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란 정부 쪽에서 휴전을 그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맘먹으면 언제든 이게 또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당분간 휴전을 함으로써 갈등의 요소는 좀 남겨놓고 언제든 정치적 명분이 필요할 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구조, 그 정도로 남겨놨다고 보여져요. 송현석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세계 언론 중에 네. 종전이라는 단어 쓰는 언론이 없죠? 없습니다. 없죠. 아직 종전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휴전은 당분간 휴전이든 임시 휴전이든 일시 휴전이죠. 휴전이든 그거 다 역전압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따지고 역전압. 보면. 맞아요.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휴전이죠. 원래 휴전은 잠깐 멈춤이지 네. 완전 끝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사진이라도 한 방 같이 찍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렇죠. 그냥 협정서나 네. 사인하도 뭐 사인을 좀 했으면 그냥 뭐 모르겠는데. 전화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트위터로 그냥 저기 휴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미국이 이렇게 그 중동에서 한 게 78년도에 카터 대통령이나 93년도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뭐 이스라엘 피에로나 아니면 그 전에 아랍 전쟁을 끝내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가면 사진들 예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휴전이야. 그러고 내가 말했으니까 휴전이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휴전이라고도 보기 좀 이게 힘들지 이제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표현 찍어 누른다. 네. 딱 그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억제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고. 고상한 표현이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세 나라가 이제 결국은 뭐 휴전을 했다. 그리고 양쪽 다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신들이 이제 평가를 내놓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인 평가가
세 나라 모두 승리했다라는 평가였거든요. 누가 그런 평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은 당연히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 본토를 쳤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치면 사실상 확전으로 번질까봐 모두들 두려워했던 부분인데 이게 확전으로 가지 않고 휴전이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라는 걸 가져갔고 이스라엘은 이런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기반을 다시 한번 공고히 다지는 데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란은 사실 여기서 미국이 멈춰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한테 더 맞을 뻔했거든요. 네. 더 심하게. 근데 멈췄단 말입니다. 그리고 멈췄는데 핵을 또 다 빼앗기진 않았다라는 이제 지금까지는 바로 그 지점을 네.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뇌관이 핵 시설, 핵 물질을 완전히 파괴했느냐 아니냐.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저는 그것도 불씨를 이제 남겨놓기 위해서 다 망가뜨리지는 않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면 니네 다 망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공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사실 그 완전히 다 파괴됐으면 그 안에 있는 핵 연료라든지 뭐 난리가 나겠. 텐데 네. 그게 아닌 것 같고 저도 어저께 위성으로 해서 이렇게 봤는데 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또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뭐 지하 80m에 그게 원전이 있다고 하는데 한 60m 정도만 뚫고 그거까지만 경고를 하고 만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도 엄청난 기술이죠. 저희가 이제 저번 주 방송할 때 벙커버스터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 사실 벙커버스터가 뚫고 지나간 자리를 본 적이 있어요. 1999년에 그 이라크 바그다드에 그게 방공호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당시 미국이 쏴가지고 벙커버스터가 와서 뚫고 지나갔는데 지하 2층까지 뚫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그 콘크리트를 파고 이렇게 돌면서 파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잠깐 멈춰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죽일 미사일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 터져요? 터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사실 벙커버스터 위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거의 몇 배는 더 고성능의 벙커버스터가 터졌을 텐데 그거를 또 파괴 범위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겁먹을 만한데 대신 원전은 안 터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터졌다는 게 이제 사실이라면 네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국방정보국 DIA가 내놓은 초기 보고서. 네, 그 보고서가 진짜냐 아니냐. 이게 뭐 유출된 거 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출된 그 보고서인데 그게 이제 CNN이 처음 보도를 하고 뉴욕타임즈가 같이 이제 보도를 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DIA 초기 보고서를 유출한 그 유출 범위 민주당원이고 그리고 CNN이나 뉴욕타임즈는 무조건 고소할 거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가짜 뉴스를 냈다고 주장은 하나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포르도 같은 시설은 지하 80m에 있고 벙커버스터는 60m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여전히 그 고농축 우라늄은 무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 직전에 포르도 핵시설 앞에서 이제 트럭들이 수십 대가 늘어서 있고 걔네들이 뭔가를 옮겨서 지나갔다라는 그 위성 사진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요 핵시설이나 기술들을 미리 이전에 대피시켰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란 핵시설 완전히 타격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있지만 여전히 백악관은 아니다. 가짜뉴스다라고 만 얘기하고 정확한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걸음이자 가장 위험한 한 걸음이 첫 걸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파괴가 안 됐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그 뭐 이 핵 개발 이런 거 한 게 만약에 포착이 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때려버렸기 때문에 언제라도 또 때릴 수 있다. 미국은 그런 메시지를 준 거고 네. 이란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각인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 대 맞아 보면 알지 않나요? 다음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오, 스트리트 파이터 같아요. 저는 그거를 분명히 학습했다고 보거든요, 이란이.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 전에 이걸 쉽게 벙커버스터 위력을 보여주거나 별거 아니네 이런. 그 별거 아니네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학습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그 입장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다 뿌리를 뽑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여기서 분명히 학습할 게 뻔하니까. 그런데 그나마 또 욕심을 부려서 저는 조금 남겨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또 써먹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근데 이란은 분명히 알고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간 정리. 그럼 미국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맛만 보여준 겁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플레이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가 엄청나게 승리를 했고 적들이 후회 속에 패배했다 막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할 게 아니라 자국을 상대하는데 더 그렇지, 신경 그렇지, 쓴다고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무척 놀랐던 게 의외로 이스라엘과 협조한 이란 내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을 만한 곳들을 그리고 실제 모사드가 이란 내부 심지어 테헤란까지 가서 작전을 했다고 하잖아요. 인물 제거 작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어떤 내부 협조가 없으면 그렇죠. 정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란 대중들이 그만큼 이란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취재원들은 이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대표하지는 못하니까 좀 연락 좀 해보셨어요, 진짜? 네, 다 해봤죠. 어떻대요 지금? 이번에 확실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더 좋고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말을 못해 무서워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많구나라고 느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막 폭격하고 이러면 보통 이제 그 시민들은 공포에 질리게 마련하시잖아요. 상대 나라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마련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이란 시민 시위들이 많았는데 정말 처참하게 다 시위가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 워낙 많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이란 히잡 시위 때도 보여줬지만 그렇게 이란 시민들이 나서서 뭐 그 울분을 토할 줄은 몰랐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란 정부가 지금 8순이 넘으신 저 하메이니가 과연 이 민심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거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미국에게 이스라엘에게 두드려 맞고 화풀이는 또 쿠르드족에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 내 쿠르드족 중에 지금 계속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간첩 혐의로 3명도 처형하고 좀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지금 처형하게 생겼냐고요. 우리 진짜 언제 한번 쿠르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이란에서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국가가 않죠. 없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저기 비유가 적절한 건 거의 동네북 비슷하게 되고. 요즘 왜 그런지 이것도 한번 좀 역사적으로 짚어봤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다 새빵살이를 하는 거죠. 쿠르드족은 그러니까. 시리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들 그 애환들이 많은데 요새는 이제 특히 이란 쿠르드족들이 무척 많이 지금 탄압을 알겠습니다. 당하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중간적으로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이란의 핵시설, 핵물질이 완전 제거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세요? 예, 지금 뭐 미국에서도 확실하게 제거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시설 중에 일부가 이미 옮겨졌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과연 정말로 포르도 시설이 전부 다 파괴됐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해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폭격이 감행된 다음에 그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이 바로 이거는 미국은 사실은 전쟁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독단으로 이렇게 한 거는 헌법 위반이고 바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샌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사실 미국이 그 이란이 핵 무기가 개발할 위험이 있다고 치는 거는 옛날에 이라크 칠 때랑 거의 비슷한 논리다. 지금 사실은 IAEA도 그랬고 미국의 정보 보고서도 그렇고 이란이 지금 핵 개발을 민간으로 사용하지만 이걸 무기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보고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볼 때 가장 문제는 트럼프가 이 폭격을 자기 협상 수단을 높이기 위한 그냥 지렛대로 그냥 이거를 독단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전쟁이 세계 모든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가 갑자기 돼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이 전쟁이 사실은 되게 그 권위주의적인 몇몇의 지도자들이 아주 독단적으로 자기들의 작은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그런 무역 사용하는 거를 점점 더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후에 또 미국은 이걸로 인해서 이란이나 중동의 그런 미국 국민들을 타겟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걸 이렇게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이득을 줄지도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본방에서 잠깐 그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미국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어떤 오판이 영향을 미칠 요소는 극소화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요번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도 거의 8인의 갱들이라고 있다면서요, 미국에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뭐 전쟁 이런 무력 상황이 되면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대상들 그렇죠. 여야 가리지 네. 않고. 네. 근데 거의 뭐 민주당은 거의 다 건너 패싱했다라는 다 거죠. 8명 중에 4명이 민주당인데 4명은 다 패싱이 됐고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알기 직전에 알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뉴스 패싱. 보고 알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럼프하고 몇몇 사람들이 뭐냐면 뭐 작심만 해버리면은 네.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안 거잖아요. 이게 꼭 이란만의 일이냐 사실은. 아니, 사실 이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무력으로 지금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못 말리는 걸 보고 해도 되네라는 학습 맞아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제일 위험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곳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저렇게 오판을 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아 근데 또 하나 싶은데 미국도 미국인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이게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하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어를 못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 입장에선 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었던 왜요? 것이 왜요? 아니 자기네들이 충분히 혼자 해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력적인 해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뛰어들었으니까 이거 이란을 진압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스라엘의 공이 아니라 미국 공으로 넘어가게 생긴 건데요. 맞아요. 그게 공백기 싸움이어서 사실 이번 이 12일간의 충돌이 저는 더 충격적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때렸어도 문제고 미국이 지금 무력으로 친 것도 물론 다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갑자기 그래 그러면은 이란 그냥 치자 벙커버스 쓰자라고 이야기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이게 가만히 두자니 이스라엘이 칠 건 확실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이 공을 가져가지 못해. 중동 평화에 대한 이거에 대해 급급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벙커버스터 승인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다 했어야 트럼프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그러니까 힘의 외교 안에서도 그 공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번 사태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통해서 힘의 외교는 이것이다라는 거를 너무 교과서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미 러시아나 뭐 중국의 영향으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를 쏘는 결정을 했겠지만 이 벙커버스를 쏘는 트럼프의 결정이 또다시 러시아 중국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위주의적인 나라들한테 분명히 본보기가 될 거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 권위주의적인 나라들은 지금 러시아나 중국만 있는 게 아닌데 다른 엄청난 많은 나라들도 미국도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교적으로 해결할 상황들이 무력으로 점점 해결책을 찾아가게 된다면 전쟁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와 진정한 친구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도 그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그 뭐 샤헤드 드론도 보내고 엄청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두드려 맞을 때 러시아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짓을 했죠. 이걸 좀 이따 2부에서 네네 맞아요. 네. 뭐 별로 도와주는 거 없고 중국도 도와주는 거 없고 뭐 네. 다들 침묵. 심지어는 같은 이슬람권에서도 침묵.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친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이번 이란의 벙커버스터가 들어가는 걸 보고 가장 겁먹었을 사람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분명히 겁을 먹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거가 또 이제 러시아에게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번 10일간의 전쟁은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네. 그리고 그 AI 전문가랑 얘기하다가 되게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미 전쟁의 수행들이 대부분 억만장자 AI 기업들과 깊숙이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럼요. 이스라엘 이란 공격할 때도 요인 정밀 암살도 드론들이 가서 하는데 이 팔란티아가 이제 그 빅데이터랑 AI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을 식별하고 그 적의 가장 효과적인 접근을 하고 걔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그 전략까지 다 짜주는 AI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라벤다 시스템.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여기서 가장 큰 지금 국방부 계약을 따냈고 우크라이나에 가서도 이 두 명의 CEO가 가서 젤렌스키를 만나서 아마 저번에 그 러시아 공격할 때도 그 AI 도움을 준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정부하고도 지금 큰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목표를 타겟을 정해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강화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이러면서 지금 이런 전쟁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더 참혹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지금 멈춤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또 언제 어떻게 지금이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유동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분쟁 지역이 충돌 지역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머지 지역도 좀 한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무력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이란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 여러 곳이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일부에서 푸틴이 다른 짓 했다. 요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무력 충돌을 하는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공습을 했다면서요. 네, 러시아가 24일이었죠. 이날 낮에 우크라이나 중부 최대 도시인 드니프로에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 약 2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했습니다. 주로 러시아는 밤에 드론 미사일을 쏘는 게 공격 방식이었는데 이번 공습은 민간인 유동량이 굉장히 많은 대낮에 벌어졌고 하필이면 이 시간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도착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나토에 가서 유럽 국가들한테 우크라이나 조금 더 지원해줘, 지지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을 이제 보란 듯이 러시아가 공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고 발목이 잡혔으니까 기회는 찬스다. 이렇게 해서 대공습을 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왠지 트럼프와 무력 공격 서로 누가 더 많이 무력 쓰나 뭐 이거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치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뉴스에 다 강한 대통령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가장 보여지고 싶은 모습도 역시나 본인은 강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인들은 딴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나. 전통적으로 한겨울에 위통 벗고 뭐 유도하고 그런 걸로 그렇죠. 곰 타고. 얼음물 네, 곰을 타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 달력 만들고 그런 맞아요. 사진으로. 그 코로나 시기에 푸틴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 같은데 어디 가고 시찰하고 그러면 방호벽을 꼭 거기서 카메라 앞에서 갈아입어요. 우통을 다 까고. 그래서 아니 왜 저럴까라고 그걸 또 친절하게 또 편집을 다 해서 내보내는 러시아 언론도 참 황당하기도 하고.
거고 어쨌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한 대통령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탄도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덩치도 크고 미사일이 이게 뭐 몸통만 해도 어마어마한 게 그럼요. 사실 그 얘가 터지지 않고 그냥 맞아도 죽을 만큼의 엄청난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드론하고 이게 동시에 날아와 버리면 민간인들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대피소 가야 되고 아이들 막 그런데 어쨌든 얘도 미사일이라 터지면 사람이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걸 대낮에 한꺼번에 막 공습을 해버리니까 피해 보는 사람들은 민간인들이겠죠. 러우 전쟁은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기약이 없는 거죠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2027년까지는 충분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총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뭐 27년? 돈도 27년 돈도 무기도 다 가지고 있다. 27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북한군 또 추가 파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네, 포함이 돼서 27년까지요. 아이고. 그리고 저번 달에 사실 북한군 이제 추가 파병된 부대가 포병이에요. 자주포 뭐 이렇게 해서 포병인데 심지어는 이제 동부전선 쪽에 많이 배치가 됐다 이 포가라고 이렇게 그런 뉴스도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북한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보병 작전에서 큰 실전 경험치를 쌓고 또 이런 포병이 또 실전 경험치를 쌓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북한은 계속 추가 파병을 하면서 새로운 부대를 들여보낼 건데 드론 이게 전쟁 실전 그렇죠. 경험했고 이제 네. 포병전 실전 경험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쟁이 AI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인간의 삶에 편리하게 쓰면 되는데 제일 두각을 발휘하는 것이 또 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이란을 표적 암살한 것도 AI 드론이 투입이 된 거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AI 사령관이 있어요. 챗 GPT처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사령관 옆에 파트너십으로 붙여놓는데 이게 거의 미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AI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전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 같고 아까 일부에서 그 시간 없어서 얘기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 로봇도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안에 터미네이터 세상이 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장에서 예. 이제 저희 같은 기자들은 이제 그걸 계속 24시간 팔로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진도 걸러서 쓰고 왜냐면 부상자도 많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몇 년 안에 저희가 이제 딱 전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는 건 당연하고 여기서 로봇 개들이 그러니까. 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저희가 캡처를 떠서 기사를 써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네. 영화 같은 걸 때문에 로봇 전쟁을 하면 터미네이터들이 싸우고 우주선이 스타워즈처럼 날아다닐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우주 전쟁도 시작이 돼 있고 로봇 전쟁도 시작된 거든 거죠. 그러니까 드론이랑 네. 인공위성 이런 AI 이런 것들이 이미 사실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큰 미국 기업들 몇 개가 맞아요. 사실 우크라이나도 도와주고 이스라엘도 도와주고 미국도 도와주고 그리고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에 기사 난 거는 이 팔란티어가 미국 내 이민자 정보들도 얘네가 모아가지고 얘네들이 뭐하냐면 옛날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처럼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가려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외국의 우리의 적들을 잠재적인 적이 누군지도 가려낼 수 있고 국내에 있는 이 사람들의 빅데이터 우리가 소셜 미디어 이런 거 활동한 걸 다 해서 쟤는 위험한 이민자야 우리의 적이야라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의 기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니네 나라, 우방 적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렇죠. 문어발 예, 돈만 예. 되면 그렇죠. 어느 나라하고도 협조할 수 있다. 예, 예. 사실 알겠습니다. 이란과 뭐 이스라엘과 러시아 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진정한 승자는 그 뒤에서 기술을 팔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일어났다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렇게까지 두각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쟁은 이제 자본주의와 열심히 엮여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또 하나 좀 가자.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전선이 그쪽에 집중이 되니까 가자 상황이 약간 뭔가 좀 한숨 돌리는 상황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10일 동안도 가자는 계속 폭격을 당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가자 지구에서 인도주의적인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 고고 용품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게 가는데 같이 폭격이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저 먹을 거를 가지러 갔다가 지뢰를 밟는 것처럼 이게 죽을 수 있으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저희 가면 위험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본인이 가서 막 폭격을 맞더라도 물건 던지고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말 그래서 그대로 이제 목숨 걸고 식량 구하러 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잿더미처럼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하마스도 아까 말씀드린 그 AI 암살 표적 그 공격으로 인해서 거의 위에 중간 지도자층부터가 지금 거의 괴멸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마스의 어떤 무력 활동이나 이런 거 지금 꿈도 못 꾸고요. 그러니까 그냥 민간인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에도 힘의 외교가 분명히 작용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가자 지구에도 국제사회나 국제기구가 분명히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해요.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하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보다 일단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훨씬 강한 미국이라는 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2007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육해공으로 완전히 봉쇄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구호 물품이 들어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무장단체인데 이 하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쏘는 겁니다. 이 구호 단체나 구호 물자들을. 왜냐하면 하마스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호 물품들을 다 빼돌린다고 판단을 하니까요. 그럼 이제 이 국제사회나 국제기구는 이걸 계속 지원하자니 마치 하마스를 지원하는 것 같고 근데 지원을 안 하자니 너무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이런 딜레마에 굉장히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가자 상황이 저희가 이제 옛날에 외국의 기아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이디오피아 뭐 이렇게 굶주린 아이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지금 굶주린 곳이 가자 지구다. 근데 이거는 문제는 이게 이스라엘이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자를 완전히 봉쇄하고 사실은 유엔 그 관련된 기구들이 거기서 원조를 하고 있었는데 3월 달부터 그걸 이스라엘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너네 지금 하마스랑 연결돼 있고 하마스가 다 빼돌리고 있고 하마스를 도와주고 너네는 반 이스라엘이야 그러고 미국이랑 만든 그 가자 그 휴메니테리안 기구라고 거기가 이제 신생 기구인데 이런 경험도 없고 이런 데가 포스트도 몇 개 없는 데서 식량을 나눠주니까 그 유일하게 하나의 원조 기구에서 식량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식량을 얻어 거기 몰리고 몰리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걸 쏴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식량 구하는 그 허브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300명이 넘거든요. 어이구.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은 1,500명이 넘고 그러니까 이게 식량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그래서 차가 가끔 아주 적은 양의 차를 보내는데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서 그냥 다 뺏어가니까 너무 굶주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유엔이나 국제기구는 이걸 계속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일부 열긴 열었는데 지금 필요한 음식량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아주 심각한 거기다 폭격도 계속하고 있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각도를 돌려서 궁금한 게 러우 전쟁 초기에 뭐 포탄이 부족하다 해갖고 뭐 우리나라한테 뭐 포탄 미국이 뭐 30만 발을 뭐 빌려갔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이중전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소요됐을 포탄, 미사일, 드론 무한 공급이 되는 겁니까? 무한 공급은 아닌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받은 게 제일 많죠. 미국에서 받은 게 제일 많은데 미국이 이번에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중동 전쟁에 대해서 더 경계를 했던 이유가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하기로 했던 그런 무기들이 너무 많이 이스라엘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곧 그동안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던 지원받고 있었던 무기들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온 것이고 미국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가능해졌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게 이제 푸틴이 대공습을 했던 것도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어떤 지원한 병참선이 이스라엘 쪽으로 돌려질 거다. 네. 그래서 반격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그렇게 또 믿고 때린 거잖아요. 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미국도 사실 총알이 재고가 완전히 다 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어느 순간에서의 이 공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포탄이라는 얘네들이 지구상의 재고는 다 소진된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러니까 재고가 소진됐다는 건 신제품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전쟁이 길어져야 신제품까지 다 볼 수 시험을 해보고 뭐 그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쟁이 정전이라는 그 서로 회담을 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은 다 하나의 쇼이고 결국은 장애들만의 플랜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군수업체는 대목만 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대목이죠. 그래요. 이제 전쟁이 이렇게까지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만 더 살펴보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태국 국경 분쟁이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상황인데요 지금? 네, 캄보디아가 이제 그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 서구 열강들이 강제로 정한 국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계속 분쟁이 있었어요. 이제 이전부터 분쟁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 5월에 태국에서 이제 어떤 무력 충돌이 두 나라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이때 캄보디아 병사가 사망을 했었는데 네. 이 이후로 굉장히 좀 강한 어떤 국경에 병력을 배치한다든지 외교 발언의 수위를 높인다든지 이런 이제 분쟁들이 계속 있어 왔었고 여기에 또 정치적인 게임이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캄보디아의 상원 의장인 훈센이 어떤 통화 녹취 하나를 공개했는데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가 이 훈센 의장한테 캄보디아 의장한테 삼촌이라고 부르고 서로 네, 그러니까 서로 삼촌 조카라고 부르면서 되게 친근하게 얘기하는 이 거예요. 총리님이 30대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되게 뭐 외모도 뛰어나시고 근데 진짜 그 훈센 입장에서는 삼촌처럼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이라 삼촌이라고 표현한 게 이제 난리가 나온 난 거죠. 거죠. 근데 이게 이 통화에서 팩톤탄 총리가 태국 총리가 자국의 군대는 너무 쓸모가 없어. 약간 이런 비하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캄보디아 상원 의장 훈센이 함정을 봤던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사실상 이걸 빌미로 태국이나 태국 총리를 자신의 입맛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빌드업을 열심히 쌓아서 이 태국 총리가 자신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막 친근하게 하고 자기네 국가 욕도 하게 만들었고 이거를 탁 하고 터트린 거죠. 이게 편집돼서 나갔어요. 네, 심지어. 심지어 편집돼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총리는 뭔가 그럼 이거를 조금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생겼으니 이걸 좀 타파할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태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는 그런 조치까지 가게 된 거죠.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그 쉽게 말해서 일시적인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양쪽에 정치적인 어떤 입맛 때문에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캄보디아가 삼촌 나라냐. 태국이 과연 조카의 나라냐. 그 동남아 각국도 역사가 되게 깊어서 되게 복잡하던데요. 거기도 보니까. 복잡하죠. 그리고 태국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총리님이 집안이 총리 그렇죠. 총리 맛집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 총리, 고모부 총리, 고모 총리, 자기 총리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여자 총리 고모에 의해서 두 번째 여자 총리가 되면서 말하자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도 이거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는데 이 녹취 나가고 태국 사람들이 엄청 열받을 거예요. 어떻게 총리가 자국 군대를 저렇게 비하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국민 자존심을 건드린 거지 그거는 누가 그렇죠. 보더라도. 근데 아무튼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지금 충돌 양상이기보다는 대치 양상. 대치 양상이죠. 이렇게 예.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같은 아세안이라는 기구도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좀 역할할 여지는 없나요? 아세안이 사실 회원국 간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네. 이번 분쟁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재자로서의 어떤 영향이나 이제 신뢰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양국이 일단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세안을 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냥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데 가서 확실하게 이거를 분쟁을 해결하길 바라지 단순히 그냥 이거를 아세안에서 그냥 너희들 자 싸우지 말고 자 화해해 악수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태국도 캄보디아도.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의 역할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약해져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아세안이 공식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물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싸우지 마 이렇게 하지 마서 좀 다독다독하는 그런 어떤 양국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게 오히려 아세안의 위상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양국의 어떤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가장 문제는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나마 대한민국이 제일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기도 하고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권위주의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캄보디아는 이미 ICJ에서 2번 이겼어요. 62년에 한 번 이기고 2013년에 한 번 이기고 그래서 이번에도 캄보디아는 ICJ 제소에서 확실하게 끝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더 이제 아세안의 어떤 중재가. 중재를 뭐 우린 필요 원치 않는 없다. 거죠. 우리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 여기 이제 뭐 아직 충돌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던 이제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파키스탄하고 인도 간에 또 충돌이 있었고 지금 국제적 흐름을 보면 말로 풀어도 될 걸 주먹부터 앞세우는 그죠? 이런 양상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게-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러시아와 오래 전부터 뭐 이제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이 소수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보여줬던 그런 힘의 외교의 논리를 지금 러시아가 너무 강하게 보여줬고 지금은 뭐 거기에 질세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미국까지 이걸 보여주는 상황에서 네.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그러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그런 데서 제소를 하고 이거를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는다 할지어도 그래도 뭐 예를 들면 태국이나 캄보디아, 인도나 중국 이런 나라들처럼 국경지대가 확정되지 않은 그래서 끊임없이 국경을 통해서 이제 분쟁을 하는 이런 국가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그냥 뭐 하나 돌 하나만 넘어와도 꽝 하고 부딪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남은 건 힘의 논리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네. 국제사법재판소를 거론하기 전에 미국을 거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른바 미국이 개입해서 뭔가를 조정을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들이 극히 이완되어 버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미국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의 힘의 외교가 전혀 아이러니한 전혀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낳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전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세계의 모든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골목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한 것 같고 이번에 이란을 폭격한 거나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섰다가 안 되니까 또 가만히 있다가 이번엔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국내 정치 문제들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되게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정권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극우적인 그 마인드셋은 뭐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애들은 그냥 다 죽여도 되고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거는 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지지를 하고 그런 정치인들을 뽑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그러면 일종의 어떤 그 예. 포퓰리즘의 한 현상 혹시 이렇게도 진단이 가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권위주의 정권들의 네. 몇몇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걸 다 예를 들면 인도의 모디 총리라든지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라든지 푸틴이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이렇게 그런 식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만들고 그런 포퓰리즘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상대편 국가에 대한 강력한 혐오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럼 우리는 힘이 세니까 우린 전쟁을 일으키면 되고 우리가 힘을 억누르면 돼.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렇죠. 포퓰리스트 정치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기제는 국민 감정을 선동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죠. 네, 그래서 그죠? 이번에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그 이란을 치고 나서 이제 뭐 지지율 조사나 여론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근데 보면 심지어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지지자들 극우 지지자들 안에서도 이란을 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 왜냐면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워놓은 거는 미국 우선주의 하라고 세워놓은 건데 왜 다른 데 신경 써? 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도 사실 극히 일부는 어떤 반대의 목소리 내지만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일반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란을 치는 걸. 심지어 한국의 일부 커뮤니티에서 트럼프가 폭격한 날 저 반응을 봤는데 막 역시 잘했어 신나하는 이란은 뭐 저기 한번 힘도 두드러 없는 게 맞아야 돼. 뭐 어디서 이런. 까불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도 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가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골프다 보면 일단 주목보다 나가는 이 조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12.3 내란 때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게 외환 혐의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하면 끔찍하죠. 네.
지금 12.3 내란이 지금 터져서 실패를 해서 진압이 됐던 게 천만다행이다. 그렇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힘으로 해결이 됐다면 굉장히 사회 전반부터 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환을 일으켜서 그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북한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연장선인 것 같으니까. 물론 뭐 아직은 혐의점이고 수사를 해서 뭐 실체는 밝혀져야 되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만약에 규명된다고 치면 그게 다른 대외 환경, 예를 들어서 그때 트럼프가 있었다. 그죠? 맞아요. 막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게 작동이 됐다면 그게 어떤 결과를 빚었을지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어떻게 보면은 현실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선제 공격, 미국이 이란을 치는 선제 공격, 그리고 12.3 내란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했던 그 내용들 전부 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실질적인 위협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국민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개인이 소수의 판단으로만 위협을 조장하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그러니까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중동도 그렇고 또 뭐 러시아 인근 국가도 그렇고 뭐 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전쟁들을 또 앞으로도 더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러우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한 게 이게 말하자면 어떤 그 국제법상의 위반은 없었는지 우리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런 법과 시스템과 뭐 규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는 군사력 강한 나라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으면 전쟁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죠. 한반도는 절대 안 된다. 그죠? 한번 휘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석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이거 결코 과장이 아니잖아요. 동의합니다. 지금 네. 가자 지구에서 보여지는 지금 풍경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잖아요. 보면은 정밀 타격을 해도 이란에서 보면 아파트 밀집 지역에 그 뭐 한 명만 폭탄을 터뜨려도 사실 주변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민간인의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게 여기서 벌어졌다고 생각해서 강남에 어디 누가 요인이 있어서 거기다 폭탄을 터뜨렸다고 생각하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 결정을 하지만 죽는 건 시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